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구성원들 중에서 지금 뭐 우리법 연구회니 이런 거 출신들 때문에 이 왈가왈부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어쩌면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을 마은혁이란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지금 인민노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인민노련은 뭐냐 하면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줄여놓으면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인민노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서 지금 미국이 지난 80년 5월달에 있었던 그 광주 사태 당시 광주 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라는 내용을 그들의 인민노련의 강령으로 채택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이 마은혁이 지금 핵심 멤버로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있으면요, 난파간첩 김영규 선생이 쓴 그 하나의 그 자기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게 있었는데요, 이미 가짜 김일성 김성주가 1970년대 초반부터 남조선의 학생들 가운데 똑똑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대모대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고시 공부를 해서 사법부로, 검찰로, 또 일반 행정기관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남조선 적화혁명을 달성하는 전위대로 은밀하게 활동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1970년대, 80년대 대학가에 다니던 자들 중에서는 그들이 보내주는 공작금, 소위 장학금 명목으로 받아서 고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법부로, 혹은 검찰 조직으로, 혹은 뭐 민변으로, 혹은 행정고시를 붙은 아이들은 또 일반 행정부서 안에 들어가서 이런 그 소위 암세포적인 그런 비밀 지하당 활동을 지금 30년 넘게 해왔겠죠. 자, 그것들이 지금 오늘에 있어서 이런 그들을 입장에서 볼 때 일정한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뉴데일리 신문 취재에 의하면 이 인민노련은 1987년 6월 26일 인천 부평로 대중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창립보고대회를 열었고, 창립선언문, 즉 그들의 강령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 뉴델리가 입수한 창립선언문을 보면 인민노련은 미국은 이 땅에 4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의 모든 작전권을 장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서 누리는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마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민주화, 인권을 떠들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려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80년 5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2천여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지원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총칼의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민노련은 미국은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 잉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간다면서 그들은 미제 상품의 고가 수입과 한국 상품의 헐값 수출을 강요하면서 그 가격차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피땀을 긁어간다. 또한 쇠고기, 쌀, 담배, 컴퓨터, 보험 등의 수입 개방을 강요하며 농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민족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또한 이러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유지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분단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강령 본문에는 미일 외세의 정치 간섭을 배격하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미국, 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여 외세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을 배격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들은 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이러한 그야말로 북과 안팎이 동일한 이런 주장을 펼쳐오면서 왜 이런 투쟁을 해왔을까요? 지금 다 찾아보니까 동아일보라는 곳에서도 2009년 11월 12일자 마은혁 판사,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다라는 제목하의 기사에서 마은혁에 대해서 서울대 정치학과 8일 학번인 마은혁 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되었으나 마은혁 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조승수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동아일보에 마은혁 판사는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고, 마은혁 후보자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하였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도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1993년 한국 외국어대 교재에 실린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군사 파쇼 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 진보 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마은혁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2년 대구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갈 정도면 머리가 이렇게 없는 사람은 아닐 텐데, 지금 제가 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 학내에서 뿌려졌던 유인물을 다시 읽어보는 듯한 이런 아주 낯익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낯익은 느낌은 한편으로는 서늘하고 그리고 몹시 불쾌한 그런 느낌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철없는 아이로 봤는데, 지금 국힘당의 주진우라고 하는 이 녀석이 지금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주진우가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뭘 하나 썼어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는고 하니, 마은혁은 지하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을 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논리로 공소기각해서
면죄부를 주었던 사람이다.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었다.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사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르게 된다.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지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 하더니 이제는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 인민노련의 창립 선언문을 보았다. 미국이 한국 민중을 착취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교회를 같이 한다.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법 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 자, 이런 글을 지금 주진우 의원, 현재 지금 의원이죠.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놨는데, 자, 이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요, 지금 저희가 어렸을 때 대학을 다니면서 학내에 뿌려졌던 유인물 보면요,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뭐 노래를 불러도 그런 노래들만 불렀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좌파 북한 괴뢰도당들과 동일한 사상적 괴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자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된다고 하면은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우리법 연구회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그야말로 창피한 상황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금 걸려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차피 편향적으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와 같은 형태로 지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요,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패권 전쟁 속에서 지금 유탄이 여기저기서 좀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한두 개가 아니죠.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충분히 이재명이가 있었던 저 민주당을 깨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수원수구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총선에서 지지 않고 이겼더라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한 180석, 200석 차지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한 100석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역경에 빠지는 상황은 없었겠죠. 더 아쉬운 거는 그보다 한 5개월 앞서서 2023년 10월 10일 날 국정원 제3차장 백종욱 씨가 나와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조사한 결과를 국민들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5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의 현장 요원들은 그 부실하고 잘못된 현장을 보고 나서 국민들께 알리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장 차장으로 있던 자들이 그러면 니네가 가갖고 언론사에다 얘기를 하든지 니네가 국민 앞에 얘기하라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인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면 그 요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죄로 파면, 잘해봤자 해임이겠죠. 파면당하게 되면 연금도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체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국정원의 국정원장, 당시 김규현 씨예요. 그리고 1차장이 권춘택, 2차장이 김수현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 3차장이 이제 그 사이버 관련된 일을 하니까 이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 앞에 보고로 올렸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결과가 나왔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의 건강한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제도에 대한 철두철미한 대비를 했었어야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누가 못하게 막았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주변에 악의 무리들이 많고 거짓 세력들이 많아서 대통령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 비서관들 있죠. 비서실장부터 해서.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법무부 내에는 또 검찰 조직이 따로 있죠. 행안부 안에는 또 경찰 조직이 따로 있죠. 또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도 따로 있죠. 자, 그러면 그 많은 공직자들은 급여를 받고 뭐 했습니까? 정말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 단위, 부처에서 그저 주는 월급만 받아 처먹었지 올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 놈이 단 한 놈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만약에 국정원에서 그런 것을 찾아냈어요. 100점 만점에 31점밖에 안 돼. 선거인 명부 다 조작 가능하고 당락을 뒤바꿀 수 있는 모든 게 수월하게 다 보이더란 얘기야. 확실하게 확인 검사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정원의 정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본인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못한다고 거부를 해도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령 내가 그 자리에서 쫓겨난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어느 부처에서도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건의를 하지 않았고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우연치고 오비락이었어요.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진다고. 과연 이번에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체포된 그 중국의 스파이들, 중국 공작원들은 그들이 잡혀갈 거를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제가 지금 전개되고 온 일을 앞뒤를 맞춰보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중국 공작원들이 한국에 와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확인을 하고 검증을 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11월 5일 날 미국에서 대선이 끝났죠. 그날이 우리는 11월 6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어느 자리에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털시 게바드가 DNI 국가정보장으로 가고 또 캐시 파텔이 FBI로 가고 존 레클레프가 CIA로 가고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장관 가고 마이클 월치가 NSC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가고 국방장관에는 핏 헤그세스가 간다라고 유엔 대사 지금 27살의 아리따운 대변인도 그렇고 다들 물망이 나왔죠. 자, 그런데 그러한 진용을 짜가는 과정에서 지금 정권인수위원회가 이제 태동을 하고 또 비서실장이 또 주도해서 백악관 내부를 정리정돈하면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건의를 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중국
불법 세력들의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참으로 부럽고 참으로 경이로움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틀림없이 이것은 미국에서 정보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 정예 요원들의 머릿속에서 저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6개 국가정보기관이 있죠.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가 있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여기에 대한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것은 NSA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NSA에 의해서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죠. 국가안보국. 그 NSA가 그 범죄의 증거를 확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액션은 필드에서의 오퍼레이션은 바로 CIA 아니면 DIA가 했겠죠. 그리고 CIA 같으면 무슨 애널리스트, 분석관들이 아니라 바로 특수임무를 하고 있는 SAC 혹은 SAD, ISA 이런 쪽에서 이 일을 했겠죠. 그러나 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불과 한 2, 3주밖에 안 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길래 대통령께서 목숨까지 걸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틀림없는 하드 에비던스,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미국에서 아마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미국의 확고하고 결연한 미 정보당국 특수요원들의 설명을 듣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감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미측 특수공작관들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지를 아마 상의를 했겠죠. 그러나 일단 겉모습은 대한민국이 주가 되어서 대통령의 지시가 주가 되어서 비상계엄령이 발동된 것으로 되었어요.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미국의 정보당국의 특수요원들에 의한 사전 치밀한 계획과 준비에 의거하여 이런 성공리에 아주 나이스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미국의 각부 장관을 임명을 하려면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FBI의 캐시 파텔 국장과 또 DNI의 털시 게바드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워낙에 강한 사람들 둘이를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지금 미 상원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그냥 사시나무 떠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걸 저는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외교 안보 부분의 장들이 임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건복지 쪽에 RFK 주니어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도 무지하게 중요하죠. 중국에 대해서 팬데믹 보상까지 받아내고 인류의 의료 체계를 바꿔버릴 수 있는 지금 전 세계 다국적 기업에 있는 이런 거대 기업들을 일순간에 파괴 내지는 몰락시켜버릴 이런 거대한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 분야, 상무 분야, 또 USTR 같은 무역 대표부 여러 개의 부처가 아직도 장관이 인사청문회가 아직 시작조차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데 최소한도 2월 말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지는 아마 3월 중순 정도가 되어야만 정식으로 전 강요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공식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그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입장만 고려해 본다면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밝히는 데 있어서
지금 바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한국의 조그만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그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든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약에 워싱턴 특파원이라 그런다면은 화이트하우스 기자 간담회 때 가서 질문할 수도 있겠죠. 내지는 국무부 브리핑룸에 가서 국무부 쪽에 가서도 질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여기 근본적으로 미국 워싱턴에 나가 있는 각 신문사, 방송사 그 특파원 기자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실력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과거 제가 1996년도 김영삼 씨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이지만 대한민국 특파원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재미교포 2세들의 그 워싱턴 포스트지나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을 번역을 해 놓으면 그 기사를 풀제로 쓰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을 저는 그 당시 목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후에 제가 중국에 나가서 활동할 때도 뭐 김정일이가 온다 또 무슨 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취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특파원들 보면 중국어가 안 돼요. 거의 대다수가 중국어가 안 돼요. 심지어 중문과를 나왔는데도 중국어가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나와서 기자랍시고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힘을 빌어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딱한 상황을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 언론에 현지에 가서 취재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의 어려운 환경과 사정, 입장을 설명을 하고 미국에서 그걸 공감하고 우리 손을 좀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쪽은 바빠요, 마음이. 현실적으로. 왜? 헌법재판소에 저 간첩들이 드글드글한데 그러한 뭐 문형배 거기다가 말이에요. 그 뭐 맨날 주식 투자만 했더니 있잖아. 뭐 이미선, 뭐 정계선, 뭐 이런 애들이 다 합세해서 하게 되면은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이죠.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을 인용한다 해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흡한 저의 머리로 생각한다라면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힘써 줄 수 있는 조직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굳이 말하면 둘이라고 얘기하겠네. 외교부와 국정원. 국정원과 외교부입니다. 자, 이들은 둘 다 조씨예요. 하나는 조태열이고 외교부, 국정원은 조태용입니다. 둘 다 학렬이 비슷한 거 보니까 아마 집안인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뭡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의 자기들과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 만나야죠. 자, 예를 들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으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루비오 장관님, 우리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정 간섭이란 얘기를 좀 듣더라도 공식적으로 우리를 좀 지지 성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금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이 인준을 받았어요. 지금 취임을 했으니까 CIA 국장인 존 레클리프가 있는 랭글리 찾아가서 자, 레클리프 국장님, 우리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활동을 정말로 다급하고 급하게 해서 현재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텐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본인이 못 가면 국정원 같은 경우는 차장이라도 보내서 꼭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이 국난 상황을 미국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대놓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과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현직도 아니고 밖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미국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데는 그쪽에서도 카운터 파트너가 정해진 곳은 국정원에 상대되는 CIA 그리고 외교부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국무부 여기밖에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국방장관이 자리에 지금 없죠. 그러다 보니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라인이 지금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장이 남아있는 데는 미국의 신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신임 CIA 국장 존 레클리프 이들과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부의 조태열 장관과 국정원의 조태영 원장이 속히 워싱턴에 가서 이 지금 꼬여있는 실타래를 좀 풀고 와서 대한민국을 좀 정상화시키는데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분 다 미국 경험도 많고 영어도 워낙에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우리처럼 밤중에 공부한 영어가 아니니까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제발 좀 우리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으면 해서 오늘 이처럼 방송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새로 거듭나고 각성하는 그야말로 일대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